내부 서버가 해킹당해서 고객들의 이 통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유심 정보가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정보가 해킹됐다는 뉴스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해봤더니 유심 정보는 나갔는데 그 단말기 고유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 평론가님 둘 중 하나만 나갔으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복제폰은 못 만드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일단은 이제 불행 중 다행이죠.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기본적으로 유심 정보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수많은 사이트에서 네, 개인 정보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단말기 정보가 다행히 해킹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나가 있던 혹시 다른 개인 정보와 이번에 털렸던 유심 정보가 결합됐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사실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제폰 정보가 한 방에 나간 건 아닙니다만 네. 별도의 폰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개인 정보랑 이번에 나간 유심 정보를 통해서 이론적인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수는 그렇죠. 있다. 네. 이런 가능성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가 가장 충격을 줬던 게 단말기 정보하고 유심 정보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복제폰으로 본인 인증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발표가 맞다고 치면 둘 중 하나는 아직 안 나간 건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고용정보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해킹이 일어나서 두 정보를 합치면 해커들이 어떻게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지금 일단 최악은 면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안심하기는 좀 이른 거죠? 그렇죠. 이건 불안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내가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 것을 내 뒤에서 유심히 보고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걸 보고 간 건지 외우고 간 건지 예를 들자면 그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심히 보고 간 거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밤잠을 못 잘 수가 있겠죠. 일단 내 이 집에 들어오는 비밀번호가 털린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논리적인 거와 이 정서적인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SKT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유심 정보가 털린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말기 번호가 털리지 않은 이상 이 둘을 조합해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건 논리적인 설명인 거죠. 네. 가능한 거죠.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다른 데 털린 거랑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꿍짝꿍짝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불안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접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불안감을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나 예를 들어서 차영주 뚱뚱해 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저는 제 몸무게를 보면 우리 돈쌤 같은 경우 뚱뚱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비만인들끼리는 뚱뚱하지 않다라고 기준에 보지만 따라서 비만인들끼리는 뚱뚱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두 사람은 뚱뚱한 거야라고 한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WHO 기준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건강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시작부터 저는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라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니까.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건 팩트 체크로 들어가야죠. 논리적인 언어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 내에서도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100%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조사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아직 결정이 미정이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안감이라 하더라도 불안감을 만든 게 SK텔레콤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해소도 기업의 책임이 있다. 원죄는 SK텔레콤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논리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저만 해도 이게 예를 들어 유심을 뽑아서 예전에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꽂으면 개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증번호가 다 와요. 유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휴대폰이라는 게 이게 지금 기지국에서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유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심이기 때문에 단말기 고유번호하고 그 통신사하고 연결해 주는 게 유심이기 때문에
빈 유심에다 갖다 꽂으면 빈 단말기에다 꽂으면 당연히 네.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도난 기계만 아니면 뭐 충분히 유심에 가능한 꽂으면 거죠.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제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뭐 자고 있는 사이에 네. 그 제 폰이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 위험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뭐 제3자가 의도를 네. 해가지고 지금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제3자가 정말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라면 기존에 딴 데서 빼오고 여기서 빼온 거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AI로 조합을 시켜서 이거를 만들어낸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은 걱정의 단계이긴 하다. 걱정의 단계다라는 아직 거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인 사례는 건 아직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고가 된 게 많지 않아서 예. 그러면 그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유심 정보로 그 해커가 뭐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 스팸 전화가 많이 오고 문자 오는 거야 뭐 늘 너무 많아서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은행 계좌에서 뭐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뭐 대출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평론가님?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하이테크적인 기술자들이 사실 해결될 문제라서 네. 뭐 저희 같은 이제 경제평론가가 딱 이렇다 저렇다 양당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국내에서 적어도 네. 그런 식의 일단 그 불법 그 계좌 유출이라든지 불법 결제 네. 또는 뭐 잔고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인출되는 사고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유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복잡한 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 계좌라든지 금융 관련한 걸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현재로서는 2중 3중에 락을 현재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지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인증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본인 확인을 뭐 대면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특별한 그 금액 이상의 인출이라든지 해약 같은 걸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 대규모 금융 사고는 국내 금융기관 내에서는 조금 막아질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신뢰를 좀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사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해외에 나갔는데 카드가 마침 복제된다라든지 그게 또 이번 유심이라든지 연결이 된다든지 지금 저기 동남아 어느 곳에서 약간 복제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금융사고가 났다는 보고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나거든요. 베트남 쪽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들거나 해외의 계좌랑 링크가 되거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계속 확장한다 보면 100%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해외여행을 안 가시고 뭐 국내에서 일상생활하는 중에 뭐 이런 중에는 일단은 해외를 해서 거꾸로 인바운드 돼가지고 들어온 해킹 요거는 조금 막아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 신뢰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두 가지가 유심 정보랑 단말기 그 식별 번호가 다 나갔을 때는 뭐 어떤 걱정이 됐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은행 어플을 쓸 때 그 공인인증서라든지 계좌번호나 이런 로그인 그 인증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자기 휴대폰이면 간편 인증을 해서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되고 그리고 자주 하던 이체 이력이 있던 계좌에 대해서는 또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새로운 계좌에 할 때는 뜨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찝찝한 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는 인증 뜨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청구서가 나한테 날아올까 봐 이제 그게 좀 걱정되니까 아무래도 카드사나 이런 보안에 들어가시면 해외 사용 차단 서비스가 있으니까 일단 다 막아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SK텔레콤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유심 바꿔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SK텔레콤 가입자 2,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유심 2,500만 개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을 좀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심이라는 그 물리적인 숫자의 부족 때문에 좀 생각을 해낸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좀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교체비 좀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보면 유심을 교체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을 없애는데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두 분께서 이 SK텔레콤의 이제 유심 재설정에 대해서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팩트 체크를 보면 저는 이제 누굴 두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팩트 체크를 보면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장 국내에서 유심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심을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다 재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세 사람만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순번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2,500만 명을 해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SK텔레콤은 이거는 무조건 한다. 하지만 덧붙여서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SK텔레콤 소비자들한테 첫 번째는 뭐다? 안심 서비스를 가입을 해라. 안심 서비스는 휴대폰과 유심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유심을 하게 되면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심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해외 로밍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유심을 가입해라. 바꾸려면 바꿔라.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데 이 안심보호 서비스를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유심과 이 그 휴대폰을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우리가 유심을 바꾸게 되면 공인인증서 재설정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5분이면 된다. 5분이면 되니까 일단 이것을 통해서 막아놓을 건 막아놓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닌데 하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밤새워서 대리점 보고 하고 한쪽에서 물건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약간의 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죠. 나는 뭐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다라면 일단 뭐 그 순번대로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안심 서비스로는 가입을 바로 했거든요. 다행히도 뭐 둘째 날인가 해가지고 별로 기다리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또 올해 순번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자들께서도 내 정보는, 그러니까 잘못은 SKT가 한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SKT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T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빨리 유심에 못 바꿔주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들께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유심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순번도 빨리 받아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나.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기록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남겨놓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어떤 행동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뭐 다 해야죠. 다 강구해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번 대응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당초에 처음에는 유심 교체만이 사실은 100%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전 국민을 사실은 길거리에 대기하게 만들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유심이 부족했었고요. 그것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안내된 게 뭐냐면 유심보호 프로그램,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로밍이라든지 전원이 껐다 켜질 때 불안전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또는 인터넷 접속 취약 세대라든지 또 바쁘신 분들은 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또 먼저 전 국민을 상대로 보호락을 걸어놓고 풀어달라는 분을 나중에 예외적으로 빼는 절차를 빨리 해라. 일일이 우리가 다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뭐 특별한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또 민기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온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이 뭐냐면 유심 재설정이란 말이에요. 말은 재설정이 좀 쉽게 말하면 포맷 같은 겁니다. 지우고 새로 거기다 이제 아이디를 새로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기계를 바꾸지 않는 대신에 기계를 포맷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SKT 측의 설명은 그거예요. 유심 교체와 사실상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게 믿어달라.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 하느냐. 사태 발발한 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기왕이 할 수 있었던 유심 교체는 거의 동일한 효과로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설사 기술적으로 그런 완성도가 도달한다 하더라도 하다 안 되니 궁여지책으로 이제 막 나온 대책을 놓고 사실은 가장 원초적으로 100%에 해당하는 신뢰도 있는 정책과 똑같으니까 하십시오라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것도 고객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어쨌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포맷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불편함이 해소되는 건 아닌데 SKT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을 사실 국민들은 원했는데 이것도 우리 보고 가입하고 뭐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또 똑같이 완벽하게 사실 뭐랄까요? 책임성을 다하는 모습,
신뢰나 만족도를 얻기에는 또 한편 거리감 있는 모습 아니냐라고 해서 여전히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호 서비스 가입하면 그 번호 이동이 안 돼요 또. KT로 KT나 LG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SK 안에서 이제 보호되는 일단 게 그 아닌가. 이동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게 이동을 하려면 네, 뭐 당장 내일 지금 저는 내일 이동하더라도 오늘은 보호 서비스 해놓고 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이동 근데 서비스 문제는 자체 너무 몰려서 예? 번호 이동할 때 풀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불편한 네. 거기 때문에 그건 SKT한테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이지 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했다면 네. SK가 나름대로 뭐 좀 궁여지책 같아도 뭐 재벌 정도 여러 가지 얘기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장 나는 그냥 못 믿겠다. 이제 해킹이 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 통사를 옮기고 싶다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 휴대폰 가입할 때 이제 그 지원금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옮기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갈 수 있게 위약금을 좀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SK가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표가 직접 한 7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게 7조면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사고로 쳤으면 이걸 해야 되는 좀 저는 좀 혼란스러운데 두 분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700조가 들어도 할 건 해야죠. 어? 700조가 들어도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제 문제는 이게 7조가 많고 졌다라고 네. 접근을 해서는 이게 많으니까 뭐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700조가 들어가던 7천조가 들어가던 정말 이거 들어갈 거면 들어가야죠. 근데 이 부분의 위약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와 그 소비자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의 이제 그 해지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입자이고 회사랑 했는데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건 이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위약금이 많고 적금을 하는 건 없죠.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결정이 나는 게 과연 회사가 법적으로 이것을 물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판명이 나기 전까지 회사에서 이것을 물어주게 되면 배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배임이 이제 회사가 법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700조가 되는 들어가던 7천조가 들어가던 회사가 잘못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네. 조금 물어줬다고 해서 하게 된 배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러면 만약에 누구는 위약금 받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네. 나는 불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분 서로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나는 위약금을 내가 그 면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구는 면제받고 누구는 면제받지 않은 형평성에 따른 배임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회사 규칙 사유냐? 제가 볼 때 규칙 사유일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는 규칙 사유라고 그럴 것 봐요. 같긴 근데 합니다. 법적인 규칙 사유가 나타나기 전에 임원진인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7조에 우리가 저는 앵커리징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7천조가 되던 7억조가 되던 만약에 법원이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라면 그건 SKT가 책임져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7조가 되면 SKT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SKT를 방어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저는 단연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건 아닌 한쪽에서는 배임이 될 수 있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7조가 아까워서 SKT를 살려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거부하는 거예요. 둘 다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가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대응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지금 불안하니까 바꿔달라, 나 통신사 이동하겠다, 뭐 하겠다, 니네 잘못이니까 뭐 해달라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지 논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어렵기도 하죠. 아니 그거는 나는 못 믿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요. 99% 안전하다면 나는 믿겠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이번에 SK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약관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SKT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죠. 서비스가 뭔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네. 무조건 고객이 위약금이 면책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네, 계약서에 있죠. 있어요. 이 부분 하나 팩트로 놓고요. 그런데 일단 SKT가 지금 현재 처한 재무 상황을 보면요. 올해 2025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 보유 현금이 1조 1,600억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회사 인수한다고 1조 1,100억, 1,500억 정도를 쓸 예정이고요. 그럼 돈이 없는. 100억밖에 안 남죠. 네.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1,700억 계획돼 있습니다. 벌써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그럼 현금 없죠. 마이너스인데? 없어요. 그다음에 유심 교체하는데 대충 한 1,500억 내외로 밑으로 위로 듭니다. 지금 일단 저질러서 네. 이것도 엄청나게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불가피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비하기 네. 위해서 대손충당금 쌓아야죠. 그렇죠. 나중에 배상금 인정되면 또 내야 되겠죠. 그다음 정부한테 내야 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위반한 거. 네. 이게 지금 미니멈 1,000억에서 5,000억까지 사이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충 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현금 손실이 예상이 되죠.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덜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왠지 아세요? 증권가에서 분석한 재무 상황에 따르면 이 정도 충격으로는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네. 왜 버틸만 하냐? 2,300만이 매달 정해진 요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네,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 여기는 네트워크로 고객을 딱 가둬놓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한 추가 비용 없이 확실한 이게 유지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네. 이미 망이 깔렸기 때문에 네. 확실한 현금이 매달 깔리기 때문에 이 정도 재무 충격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게 증권사의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네. 이 모든 논의의 전제 사실 이게 뭡니까? 고객이 2,300만이 매달 또박또박 그래, 돈을 유지된다는 내준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틀어지는 마지막 가장 흔들려서는 안 되는 배수진이 뭐냐? 고객 이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K는 이겁니다. 솔직히 사회적 책임, 뭐 형평성, 신뢰도, 고객들의 먹는 욕 다 괜찮다. 우리 그거 다 욕 먹을래, 버틴다. 근데 이탈만은 막는다. 그러면 우리 안 망한다. 네. 이런 배수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판단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자기네들이 뭐라고 협박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고객을 일단 풀어주게 되면 지금 본인들 주장이에요. 어디서 사회적으로 주장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 주장으로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 이탈자가 내는 월 손실이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베네핏을 못 받는 거에 따르면 7조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망하니까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협박이에요. 저는 이게 자기네들이 망하기 싫다. 이만큼도 손해보기 싫다는 협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이탈을 막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네. 가실 분들에게는 최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남아 계신 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손해가 나면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에게 더 크게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신 분들도 나중에 돌아오실 때 기존에 남아있는 혜택, 가족 할인이라든지 네. 쌓아왔던 여러 가지 마일리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부활시켜드리겠습니다. 갔다가라도 안심하면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이러면 이탈 안 돼요.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요만큼이라도 1원이라도 손실 내기 싫으니까 단 한 명의 고객도 이탈도 막기 위해서 손실을 부풀리고 저는 협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뢰를 더 얻기 위한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정책을 하면서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나쁜 행태다 이렇게 보고 네. 법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분명히 약관에 서비스 공급자 SKT 측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위약금 면책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진행하잖아요. 네. 뭐 배임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뭘 인정해야 되냐? 과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문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 번 인정된 사례가 네. 나중에 추후에 어떤 진짜 2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고객들에게 물어줘야 될 배상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성 같은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의 과실 인정 여부가 다 쟁점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번 인정하게 되면 거기를 줄줄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아주 고약한 지금 제가 볼 때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네.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 배상의 첫 단추가 여기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부에 대한 그 과징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실 인정되면 더 커지니까. 그럼 결국엔 SKT의 법률적 논리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법률적 쟁송의 논리 핵심은 뭐냐? 본인들 무과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는 법이 제도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보안 서비스를 했다. 현재 한국 과학기술로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뚫렸다. 그건 뭐냐? 우리 과실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이나 방비할래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다. 이걸 나중에 주장하기 위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 살아야 뭐 보상을 할 테니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옳고 나쁜 걸 떠나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면 이탈을 떠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단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뭐 카페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8만 명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입을 해서 소송에 동참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도 이걸 재난이라고 하기에는 뭐 무너진 것도 아닌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앞으로 법적 절차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고 이제 소장님은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집단 소송에 들어간 뭐 카페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뭐 법무법인이 이것을 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SKT의 입장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공격적인 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공격적인 수성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게 우리가 이제 완전 고개 숙이고 이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면 뭐 잘릴 것 잘라주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건데 후자로 선택했다라는 인상을 지금 지울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붙겠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상 최대의 송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꼭 뭐가 소비자 저도 SKT를 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먹는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속초에 가면 모 유명한 닭강정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위생 문제가 한번 불거져가지고 그게 이제 갑자기 한 6개월 장사를 안 하다가 딱 이제 반도체 회사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죠. 그러면서 다시 그보다 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살린 거죠.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 두드려 맞고 했을 때 그걸 다 리모델링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그러거든요.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뭐 몇 년치 영업이익을 거기다 쏟아부었다라는 뭐 뒷얘기까지 들렸는데, 그거는 공격적인 수성이 아니라 공격적인 적극적인 대응이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SKT는 안타깝게도 그런 전략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SKT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기업 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 이사회 이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부 소비자, 내부 이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일단은 내린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희망적인 부분들보다는 SKT는 일단 현재 지금은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서로 이사들 간에도 법률적인 부담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과 사실은 이 소송 제도가 참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하고 있는 건 집단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입은 사람 1, 2, 3가 원래 각자 소송을 해서 뭐 A라는 사람 내 피해가 얼마 됐으니까 얼마 물어줘. 당신은 그럼 100만 원 받으세요. 뭐 2번 소송자는 30만 원, 3번은 500만 원, 이렇게 다 각자 다를 뻔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막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개인들은 약하고 회사는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모아서 한 번의 소송을 하고 그 결과가 각자에게 다 이렇게 형평 있게 배분되는 게 집단 소송인데, 이거는 없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배상액이 형편없이 낮았어요. 뭐 어떤 통신사 같은 경우는 끼껏 해봐야 뭐 10만 원 정도 배상받은 게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집단 소송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낮은 배상을 받았던 판례가 사실은 한 9년에서 10년 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이런 민감도가 조금 예전과 같이 좀 지금 같지 않을 게 좀 낮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민감도가 지금처럼 올라가 있고 이렇게 큰 2,300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집단 소송은 제발 사법부가 각성을 해서 현 시류에 맞게, 제가 뭐 굳이 오바해서 SKT를 벌주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시류에 맞는 판결이 좀 나와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집단 소송 제도가 좀 유지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더불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단순히 집단 소송 더하기 이 소송 피해 금액이 징벌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징벌적이진 않아요. 각자 입은 피해들의 총합이지 곱하기 벌을 주는 것만큼 몇 배씩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이참에 아직 뭐 제도는 없습니다만 징벌적 피해 배상에 관한
논의도 조금 촉발돼서 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좀 남겨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엔 또 게다가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단 소송이 어떻게 갈지를 이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미중 관련해서 속보가 나와서 좀 한 줄 읽어드리면요. 그 미중 대중 관세가 미국이 145%를 주장을 하다가 지금 30%로 스위스에서 합의를 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중국도 125%에서 10%로 줄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거는 100%로 줄인 걸 가지고 합의라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짧게 한번 코멘트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정도 수치가 일단 가합의로 일단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종국적 합의는 아니고 네, 30이면, 향후 이제 뭐 협상하는 동안에 90일이든 뭐 30일이든 이제 한정적으로 일단 캡은 그렇죠. 씌워졌습니다만 저 정도 지금 그 수치는 뭐냐면 네. 관세 전쟁 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30이면은 그 캡이 30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145를 30으로 낮춘 거면은 그렇죠. 사실상 원래 중국이 내던 그 보통의 관세 다른 나라보다 조금 네. 오버해서 내던 거랑 거의 똑같고요. 네. 중국도 거기서 이제 21 뺀 10이면은 펜타닐 관세 몇 개 빼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전으로 돌려놓고 네. 다시 협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일단은 최종적으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모든 이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걱정하던 전 세계를 상대로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심할 수 있는 네, 어쩌면 피크아웃이 저게 나온 맞아라고 것 할 같다. 정도의 네. 큰 폭의 그렇네요. 전환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저는 저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네. 거 외에 저럴 거면 트럼프 왜 했나요? 네, 뭐 그러게요. 그게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트럼프가 왜 했어? 뭐 지금 트럼프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뭐 걔 뭐를 한 거야? 네, 네. 뭐 이유? 뭐 저렇게 난 트럼프 스타일을 구겼다. 네, 네. 근데 정말 헛발질했다. 네, 아,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치고는 별로 얻은 건 얻은 없다는 거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좀 네. 들긴 합니다. 어제 네. 그 뉴스가 네. 나왔어요. CNN에서 네. 중국에서 145%짜리 관세 부과된 게 네. 그 LA에 도착했다라고 어제 네.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물건은 무슨 죄인가요? 네, 그러게요. 예, 좀 하여튼- 일찍 발주한 제가 아닐까. 그 이제 네. 정상적으로 해서 발주해서 이제 배가 도착했는데 그건 또 뭔가요?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뭐좀 스타일이 구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픽아웃 된 거는 그렇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스타일 굉장히 우리 다행이다. 입장에서는 근데 아, 참 박수 쳐야 된다. 한 예, 말씀만 예.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저런 기조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너무나 반가운 뉴스다 일단 그렇게 네. 보고요. 다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성과를 못 내 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성과가 없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 그나마 우방국 5개를 먼저 불러가지고 먼저 타결하려고 사실 미국이 압박을 세게 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우방국 5개 중에 두 번째로 사실은 불려갔고요. 일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뭐 정치적 해석을 빼고 어쨌거나 압박을 받는 건 트럼프니까 또 세계 여러 나라랑 협상하다 보면 어떤 나라는 뭐 이번에 영국에도 보듯이 뭐 자동차가 유리하게 됐네. 또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됐네라는 걸 보면 그 나라마다 유리했던 사례를 모으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협상하는 나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 네. 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마지막에 해야 된다 반면교사론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적 이익에도 맞지 않아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사실은 뭐 긴가민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을 흘러다 보니까 미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라는 전략, 그 전략은 유효하다. 요거를 조금 우리 정부도 반면교사 삼아서 최대한 딜레이 시키면서 가장 유리한 국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버티는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영국과 중국의 결과만 보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특히 이번에 처음에 주제였던 SK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입자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대기업을 좀 봐주는 판례가 없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기업의 책임을 좀 묻는 모습도 한 번은 좀 국민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